네, 이런 큰 행사에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주제는 나노 촉매를 이용한 수소 에너지라고 일단은 명명을 했고요. 일단 저는 수소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이런 과학자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갑자기 뭐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연찮게 제가 오늘 강연을 하고 있는 곳이 제가 예전에 태어났던 곳입니다. 저 맨 왼쪽에 약간 요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실제로 제가 태어났던 곳이고요. 서거초등학교, 서거중학교, 그 다음에 이쪽에 대인고등학교까지 제가 실제로 이 고장에서 나왔고요. 이 과정에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딱 10년 후에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10년 후에 제가 살던 데가 중경기장이 생겼고, 근데 고등학교와 이제 대인고등학교와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다 발전을 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저 초등학교에서 서거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과학자라는 꿈을 처음으로 꿨습니다. 난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을 그때 뭐 여러분도 아마 요즘에 Y 시리즈라고 하는 게 유명하더라고요. 책자가요. 아마 Y 시리즈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때는 뭐 학습 만화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과학 동화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과학 동화를 열심히 매달 사가지고 구독을 하고 했었고요. 그렇게 과학의 꿈을 키우다가 이제 서거중학교에서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그래도 경시대회에서는 그래도 수상을 해서 뭐 시대회 정도까지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인고까지 가서도 이제 실제로 거기서도 이제 화학의 대표로 학교에서 선발이 되어서 실제 화학 경시대회를 뭐 여러 번의 수상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이런 과학자를 꿈을 꿨던 사람이 결국엔 저는 지금 과학자가 됐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학자 하면 뭐 교수님, 그다음에 국가연구소,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회사를 창업해서도 과학자가 일을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만 더 드리면은요, 진짜 과학자인가? 지금 보시면 SCI 논문이라고 해서 요즘에 여러분이 아는 국제 저널의 논문을 제가 현재까지 한 83편 정도 썼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주저자도 있고 뭐 같이 공동으로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논문이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하는 게 과학자라는 게 결과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들이 주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관찰하고 쓴 논문이 제가 현재까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중간에 근데 저 왼쪽에서 보시면 중간에 벤처기업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벤처기업이 갑자기 급성장하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기술 개발을 토대로 해서 회사가 급성장하는 걸 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 과정 중에 졸업도 안 한 상태에서 나도 한번 그런 게 꿈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정부과제를 하나 신청해 봤는데, 창업을 해야 되는 꼭 과제를 신청해 봤는데 덜컥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나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창업을 박사 과정 중에 했고요. 현재까지 그래서 뭐 특허도 많이 있고 또 논문도 많이 있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기업을 간단하게만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저희 제품이 대기업에도 실제로 뭐 큰 이름을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름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큰 기업에도 이런 시스템도 판매를 했었고요. 특히 저희는 오늘 주제인 촉매라고 하는 걸 실제로 대기업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저희 연구 소장님이신데, 저는 이제 공학 박사고요. 여기 박사님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화학을 전공하신 이학 박사님이십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회사는 지금 연구원만 총 10명 정도가 있는데, 석 박사급만 10명 정도가 있는, 그래도 연구원들이 아주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를 통해서 이런 연구 개발하면 좋게 된 게 뭐냐면, 저희는 많이 훈련된 그런 연구원 분들이 실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창업한 지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2016년 11월 제가 아직 박사 과정 중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날이 11월 2일이 수소의 날입니다. 11월이 1일인데요. 그게 H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2가 H2의 2입니다. 그래서
저 날을 수소의 날로 지정이 됐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제가 수소에 이렇게 수소에 관련된 회사를 차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KBS에서 수소의 혁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강의를 다 씻고 이제 아침밥 먹으면서 강의 준비를 하다가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강의 하나 제끼자. 이게 내 일이다, 길이다 생각을 해서 실제로 강의 하나 정도는 대학교 때는 뭐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하나 정도는 제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끼고 그게 2시간짜리였는데 2시간짜리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수소를 해야 되겠다. 수소가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우연찮게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최근에도 다큐멘터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수소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아주 많이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수소에 관련된 산업이 아주 커지게 될 거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회사가 연매출 한 30억 이상 되는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여태까지는 지금 보시면 뭐 정부 과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정부 과제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정부 과제도 하긴 하지만 정부에서도 한마디로 저희가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회사가 수익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수익으로도 저희가 어느 정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매출액을 보시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벤처기업을 과학자들도 창업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갑자기 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많은 과학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실제로 많은 그런 지원을 어디선가 받았어요. 그 중에 상당수는 뭐 대통령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국가에서 한마디로 장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 행사가 한국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연구재단이 실제로 그런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저기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현재는 그런 정부 돈으로만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자립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과학자가 된 다음에 실제로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제를 씁니다. 그래서 과제를 쓸 때 논리적으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결과적으로 정부에다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럼 그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활발히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의 순서는 이런 구성을 기본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자가 되면 논문을 쓸 겁니다. 논문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왜 해야 되고 실제로 가설을 세워서 실제로 관찰을 해봤더니 내 가설이 맞다. 아니면 내 가설이 틀리긴 했는데 뭔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SCI 논문이라고 하는 곳에다 쓰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인트로덕션은 뭐냐면 이 연구를 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론입니다. 이론은 실제로는 뭐 SCI 논문에 이론이 꼭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위 논문에는 꼭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론을 토대로 이런 가설을 세웠다. 그 다음에는 실험 방법, 그 다음에 실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우리가 얻어서 어떤 우리가 결과를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어떤 걸 얻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자가 되시면 평생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서론이 여러 가지 있을 거고요. 오늘의 서론,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소가 왜 필요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 오늘 기사에도 뭐가 나왔냐면 과학자들의 목표가 지구의 온도가 예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미 올해 넘을 것 같다라는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고요. 근데 여기 또 정치적인 요소가 살짝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거 상관없이 과학자들은 우리는 일단은 지구가 뜨거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그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실 우리는 더워지잖아요. 우리는 에어컨을 틀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에어컨을 틀면
결과 에너지를 또 쓰거든요. 더 더워져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든 살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뜨거워지면서 결과적으로 지구가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피해를 나중에는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후변화 때문에 실제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에어컨을 무조건 틀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를 가장 쉽게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건 사실 에너지를 덜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 거기에 편리에 너무나 우리가 몸이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도 타고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인 목표는 결과적으로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건 이제 과학자들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줄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 근데 우리는 계속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줄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풍력, 태양광 등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밤에는 태양이 없어요. 바람이 계속 부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넷제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결과적으로 배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에너지 저장하는 방법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효율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댐입니다. 댐에다가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가장 싸고 아주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이건 근데 우리나라는 지어줄 수 있는데 이미 다 지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단 잘 사는 나라는 이미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다 저장할 수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배터리에도 저장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배터리, 그러니까 정교학적으로 결과적으로 화학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걸 우리가 정교학 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는 배터리가 일단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근데 배터리는 일단 무겁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요. 또 화재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운송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재생에너지가 많지가 않거든요. 할 수 있는 곳이 결과적으로 많이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10대 대기업은 모두 다 수소 사업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게 실제로 산업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기업들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이 수소를,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해외에서 결과적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풍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배터리는 사실 배로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많은 양을. 근데 수소는 가장 가볍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수소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가 진짜 많다. 그럼 사실 수소를 조금 천천히 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소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그 수소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가 유전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수소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호주나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기술로 수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직접 가져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도도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이 수소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필요성이 아주 중요하다. 네, 논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수소가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이런 걸 논리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럼 이게 시장이 열려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 세계 결과 경제가 되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과학기술을 개발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이 수소를 개발하면 그냥 계속 손해야. 그럼 사실은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 돈이 되냐가 중요한데, 실제로 저희 어떤 신한투자증권에 있는 보고서에 저희 회사가 딱 소개가 됐습니다. 수소 관련 기업 한 10개 중에 하나가 딱 소개가 된 정도의 회사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맨 왼쪽에서 보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프로젝트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한 4% 정도가 실제로 투자를 하자라고 결정이 된 게 있어요. 저걸 계산해 보면 한 16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1기가와트가 대략 한 1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미 확정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16조 이상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50년 되면 한 160기가 이상, 160기가와트 이상의 수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100조 이상의 시장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다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실제로 뛰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있는 10대 대기업 다 찾아보시면요, 진짜 전부 다 수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소를 수소체로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요즘에 이슈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수소를 현지에서 암모니아로 만들고, 암모니아를 만들면 되게 저장이 쉽거든요. 암모니아를 국내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그러면 수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수소를 만들겠다. 아니면 암모니아를 바로 연료로 써서 발전을 하겠다. 뭐 이런 연구들이 아주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소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이제 한 10년 후나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까지 받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과학자가 되려고 하면 최소 석사까지는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박사까지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진짜 과학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주 제대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에는 실제로 이 시장이 2030년쯤 되겠죠. 30년, 40년 되겠죠. 이 시장이 엄청 커져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론입니다. 그 이론은 일반적으로 좀 약간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사실은 좀 중고등학생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자세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보는 데이터일 겁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운 수학 문제구나 라고 일단 받아들여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자세히 보면 적어도 이걸 100%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알아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면 전기화학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화학 에너지가 에너지 밀도가 높잖아요.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이란 말은 과학적으로 잘 안 씁니다. 거의 모든 물질은 표준 환원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질이 모든 물질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물질이, 화학 물질은 일반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반응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어떤 다른 물질을 변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은 결과적으로 산화 환원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자신만의 어떤 전위를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수치가 산소 같은 경우에 높습니다. 수치가 높아요. 우리가 그 산소 같은 경우에 수치가 높은 걸 산화제라고 합니다. 자, 산소와 같이 표준환원전이 높은 걸 산화제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환원제는 뭘까요? 환원제는 뭐냐면요, 여기서는 수소에서는 이 연료 존재에서는 뭐냐면 환원제가 바로 연료입니다. 연료는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면서 열이 나잖아요. 결과적으로 연료라고 하는 거는 환원제고요. 환원제라고 하는 건 표준환원전이가 상대적인 겁니다.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낮은 거. 그 다음에 표준환원전이 높은 거를 우리가 산화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리튬은 표준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3.1V 정도 되고요. 산소는 한 1.2V 양수로 플러스 1.23V 정도 됩니다. 그럼 얘는 실제로 배터리가 그래서 한 3V에서 4V, 리튬이온 배터리 한 4V 정도 나오거든요. 3.7에서 4.2V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리튬의 산화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3.1, 그리고 에노드라고 하는 우리가 산소를 쓰진 않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뭐 전이금속 산화물이라고 하는 게 쓰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걔가 일반적으로 표준환원 전위가 한 1V 정도 돼요. 플러스. 그러면 대략 4.1V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화학 물질은 일단 표준환원 전위가, 거의 모든 화학 물질들은, 그러니까 아르곤과 같이 비활성 기체 말고는 대부분 표준환원 전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표준환원 전위를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표준환원 전위가 있는 물질들은 이건 진짜 무조건입니다. 이때부터는. 자, 표준환원 전위가 그 산화물을 산화제를 말하는 거고요. 산화제가 표준환원 전위가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높은 산화하는 전위에서 높은 포텐셜을 주게 되면 얘는 그 산화제가 오히려 더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자, 이 그래프 처음 보잖아요. 자, X축을 먼저 보게 됐죠. X축은 전압이고요. 표준하는 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Y축은 보시면 커런트 덴시티라고 해서 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전류라고 하는 거는 쿨롱 퍼 세크라고 해서 1초에 얼마만큼 전하량이 이동했냐인데 수소는 전자를 두 개 잃을 수 있어요. H2에서 하나씩 잃어서 두 개를 잃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응 속도입니다. 수소가 몇 개가 두 개가 반응했으면 전자가 1초에 두 개가 이동하겠죠. 그걸 전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표준하는 전류보다 높은 포텐셜을 주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포텐셜보다 낮은 포텐셜을 주면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요. 요 반응이 표준하는 산소라고 하면요. 1.23V인데 거기서 낮은 포텐셜로 내려오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산소가 환원 반응이 난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산화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이 리덕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환원제, 아까 말한 연료, 수소입니다. 수소는 이 표준화한 전보다 아까 높은 포텐셜로 가게 되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연료전지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제가 좀 이따가 수전해라고 할 건데요. 뭐냐면 물에다가 전기를 주게 되면 수소랑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거꾸로 산소 극에다가 표준화한 전기가 1.23V인데 그것보다 우리가 어떤 건전지를 연결하거나 또는 어떤 직류 전원 장치를 이용해서 전압을 일부러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극은 전압을 더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6V, 보통 1.23V보다 높은 포텐셜을 주면 실제로 산소가 발생하고 물에서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번에 수소가 산화 반응이 아니라 수소가 환원 반응은 수소가 발생하는 반응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수소가 발생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요약을 해보자면요. 자, 그래프를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일단 그냥 X축이 뭔지 한번 보시고요. Y축이 먼저 보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저도 지금 논문을 보다 보면은요. 제가 처음 보는 그래프들이 실제로 많이 보입니다. 그럼 내가 안 배운 거네? 포기하면 안 되겠죠? 천천히 X축이 뭔지 보고 Y축이 뭔지 보고 여기가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의미를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주 어려운 식이 때때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도 그냥 이게 뭘까? 그냥 차근차근 보다 보면 얘가 무슨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표준 환원전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산화제의 표준환원 전이와 환원제의 표준환원 전이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소랑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화학 에너지고요. 근데 이 화학 에너지는 연력학적인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모든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게 100%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100%라고 하는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엔진도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전기화학 장치 셀 또는 이게 수소 연료전지의 장점은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워서 하는 엔진보다는 효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걸 좋게 저희가 만드는 걸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 촉매를 만드는 일들이고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 여기서부터의 여기까지가 반응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에서부터 이 선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응 속도고요. 그럼 반대쪽으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이쪽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사이가 결과적으로 반응 속도입니다. 근데 저 반응 속도와 이 반응 속도는 똑같아져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 두 개는 똑같아지게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빠르게 하면 이 그래프가 이 점선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기적인 에너지의 양은 적어지고요. 한마디로 배터리를 여러분들이 모터에다 연결하면 전류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럼 배터리가 효율이 떨어지고요. 금방 소모가 됩니다. 대신에 아주 천천히 모터를 돌리게 되면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를 거의 99%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전기화학셀도 결과적으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자동차 요즘에 슈퍼차저라고 해서 전기차도 급속으로 충전을 해요. 실제로 그러면 배터리에서 열도 나고요. 손실이 일어납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근데 또 과학자들, 저도 배터리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 과학자들은 이제 그러면 그렇게 빨리 충전을 해도 배터리에서
열이 안 나고 에너지를 높은 그런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좀 더 가다 보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자,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뭐냐면 촉매인데요. 자, 촉매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 대학교나 이런 데서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흡착입니다. 왜냐하면 반응물이 일단 촉매 표면에 흡착을 해야 돼요. 흡착을 안 하고 그냥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연료전지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요. 뭐냐면 자, 실제로 여기는 백금이 있는 촉매가 있고요. 여기도 백금이 있는 촉매가 있습니다. 이거를 에노드라고 하고요. 에노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캐소드라고 하는 거는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백금 촉매에서 실제로 나중에 산소 환원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여기에서는 수소가 산화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수소가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면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전해질 또는 전해질 막이라고 하고요. 저 전해질 막은 뭐냐면 알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양이온 또는 음이온을 이동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저게 실제로 보면요 되게 얇아요. 한 15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서요. 자, 마이크로 0.015m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얇고요. 사실 더 얇은 것도 있고요. 아주 얇은 전해질 막이 있고 실제로 이 전체 두께가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두께가요. 한 50 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0.05mm. 그게 아주 얇은 곳에서 실제로 전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거가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런 걸 한 400개 정도 쌌습니다. 한 요 정도만한 거, 한 20cm, 한 25cm, 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손바닥보다 좀 더 크겠죠. 이런 걸 이제 400개를 실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이렇게 생긴 걸 400개 연결한 겁니다. 그래 봤자 400개 쌓았는데도 한 40c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 엔진만큼 100kW 정도의 성능이 실제로 나오는 거고요. 그런 촉매가,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흡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흡착 반응은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이 아니면 실제로 연력학적으로 그러니까 깁스풀 에너지를 계산해 봤을 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발열 반응이란 얘기는 실제로 약간의 전자를 주고받는 겁니다. 이건 열입니다. 이 열은 나온 거는 실제로 열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쓸 수가 없어요. 전기가 아니에요. 열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열로 바뀌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흡착 에너지를 줄이게 되면 그럼 에너지 효율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줄이면 또 촉매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되겠고요. 촉매라고 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게 뭐냐면 흡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흡착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흡착을 한 다음에 전자를 이제 일부러 얘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안정해요. 너무 안정하니까 얘가 다시 안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다음 산소가 올 수 없겠죠. 그래서 너무 강하게 우리가 붙게 되면 걔네들은 우리가 촉매 독이라고 해서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되고요. 또 너무 약하면 아까 말한 대로 흡착을 안 하니까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촉매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흡착입니다. 그래서 흡착 에너지가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적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이온으로 바뀝니다. 수소 이온은 양성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작아요. 그 작은 이온이 실제로 아까 이온의 전해질 막이라고 했는데요. 이 전해질 막은 양이온만 이동할 수 있는 양이온 교환 막이라고 실제로 부릅니다. 저 양이온이 이동하게 되겠고요. 자, 수소에서 전자는 떨어져서 저 외부에 있는 선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고 이쪽 전극으로 캐소드 전극으로 이동을 하고 수소 이온이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반응은 뭐냐면 산소랑 결합을 해서 다시 전자를 받았겠죠. 그러면 이제 물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료전지는 물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 그래프 또 어려워 보이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X축은 전압이고 표준화전이고 그 다음에 Y축은 전류예요. 전류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반응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에너지가 이만큼 손실이 일어나는 거고 점점 아래쪽으로 가면서 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결과적으로 표준화전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자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를 100%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방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보더라도 왜냐하면 저도 아직 박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처음 보는 그래프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난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요거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나름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각 전자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에 있는 가장 안정한 전자 껍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디벤트 센터라고 하는데 전이금속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촉매의 최외곽 전자에 있는 전자가 결과적으로 반응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그 레벨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실제로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에 백금하고 백금 사이의 간격 이런 게 중요합니다. 또 배열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뭐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표면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나노 기술이 요즘에는 표면에 원자 배열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걸 배열을 조절하게 되면 촉매 성능이 바뀝니다. 네, 그런 게 지금 왼쪽에도 비슷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촉매가 그 표면까지 확산이라고 하는 걸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3차원적인 구조도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정리하자면 그냥 어쨌든 좀 여기서는 한 가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자, 촉매라고 하는 거는 최각 전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표면의 구조가 중요하다. 요거까지만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약간 화려한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나노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이미 거의 뭐 유럽 아주 한 1000년 이전부터 실제로 우리는 나노 물질을 다루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예전에 어떤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어떤 벽화 구조에도 실제로 금을 가지고 색깔을 변형을 해서 실제로 활용했던 미술가들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다 금이에요. 금을 자,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금입니다. 금의 나노 입자입니다. 금의 나노 입자를 자, 이게 50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죠. 아주 작은 거겠죠. 금을 이렇게 만드냐, 이런 모양을 만드냐, 저런 모양을 만드냐에 따라서 또는 이거의 뭐 종횡비라고 해서 이거를 더 길게 만드냐, 짧게 만드냐에 따라서 실제로 색깔이 변해요. 자, 색깔이 이거 다양한 색깔을 실제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실제로 변화까지 할 수 있는 나노 기술이 있는데 그럼 나노 기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 같죠? 뒤에서 실험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쉬운 거고요. 자,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나노 입자를 바꾸게 되면 저런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요게 아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떤 촉매 입자를요, 모양을 큐브 모양, 정류면체 모양을 만들 때랑 그 다음에 이런 뭐 테트라헤드론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랑 표면의 원자 배열이 완벽하게 바뀝니다.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촉매 성능을 테스트해 봤더니 많은 과학자들이 해봤더니 실제로 모양만 조절해도 실제로 촉매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단점이 뭐냐면 연료전지는 백금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백금이 1g에 지금은 한 7만 원, 6만 원, 7만 원 이 정도 하거든요. 꽤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용화에 약간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혹자는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노벨상을 탈 수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해봤더니 실제로 여기에 있는 원자의 구조들이랑 여기 옆에 있는 원자의 구조들이랑 저기에 있는 정육면체로 만들었을 때 실제로 원자들의 배열이 얘는 90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실제로 원자랑 원자 사이가 60도예요. 쟤는 원자랑 원자 사이가 다 90도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바뀝니다. 이게 바뀌면 실제로 촉매의 성능이 바뀝니다. 좀 더 들어가면 뭐 베이스랑이 바뀌어서 실제로 쟤는 주변에 원자가 8개 있고 얘는 주변에 그 백금 원자 하나의 주위에 원자가 9개 있거든요. 그 정도 차이로 실제로 촉매의 흡착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촉매의 성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실제로 보시면 제어 인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뭐 온도, 첨가제, 반응 온도겠죠. 어떤 첨가제의 pH, 농도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면 실제로 나노입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 방법을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했던 일들인데요. 제가 석사과정 때 했던 일인데요. 자, 실험 방법입니다. 실제로 했던 거고 제가 직접 다 찍은 겁니다. 실제로 자, 요걸 둥근 플라스크라고 하고 있고요. 요거 뭐냐면 얘는 그냥 단순히 가열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온도를 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정도라고 하고요. 뭐 히팅 멘틀이라고 하고요. 자, 저기에다가 그냥 이런 물질을 넣습니다.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액체입니다. 그런 걸 넣고 그다음에 백금이라고 하는 걸 넣고 그다음에 그냥 거의 가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나노입자들이 생깁니다. 저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단순히 액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넣고 끓여준다. 근데 끓여줄 때 당연히 여기서 약간의 쌓였으면 있겠죠. 뭐 어떤 첨가제를 넣어주고 다양한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까지도 만들 수 있고 사이즈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나노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게 아주 쉽다라고 하는 거 일단 만들기 쉽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고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됐고 A라는 물질을 추가로 더 넣어봤더니 저렇게 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근데 그러면 맨땅에 헤딩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논문을 찾아보겠죠. 수많은 논문을 찾아보겠죠. 여러분들 요즘에 챗 GTP가 있는데 제가 6개월 전에 해봤을 때는 별로였거든요. 최근에 써보니까 아주 잘 찾아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활용해서 논문을 찾은 다음에 실제로 얘네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얘네들이 이런 이론들이 있었구나. 나는 이런 걸 하나 해보면은 얘네들이 원했던 거를 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처음엔 100% 실패합니다. 100%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석사 때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실패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해봤는데 내 가설이 틀렸네. 계속 하면서 결과적으로 배웁니다. 근데 그게 이제 2년, 3년이 되면 이제 내 가설이 점점 맞기 시작을 하고요. 박사급 되면 이제 나중에는 거의 뭐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맞아가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결과입니다. 이건 전부 다 실제로 제가 다 만들었던 논문에 제출했던 겁니다. 실제로 다 백금이고요. 백금을 뭐 헥사포드라고 해서 그 다리가 6개 달린 것처럼 생겼다 해서 그냥 사실 이름도 제가 정하는 거예요. 논문하는 건 제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불렀다 그럼 나 그 따라가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백금인데요. 이런 이상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구조를 실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 하는데 오랜 시간이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TM인데요. 이게 한 3.6나노 정도 되거든요. 이 시절에는 이게 가장 작은 백금의 정육매체로 만들었던 논문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 논문이 많이 인용이 좀 됐었고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합성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이걸 너무 자세하게 하면 또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제 논문 보시면 맨 왼쪽에 제 이름이 있고요. 실제로 어떤 촉매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게 촉매 테스트예요. 뭐냐면 에탄올이라고 하는 우리 연료를 촉매를 이용해서 산화시켜 봤던 거예요. 산화 반응을 해봤더니 실제로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거보다 조금은 개선된 게 있더라. 자, 이런 걸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수많은 많은 논문 중에서 추세를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론으로 정립이 되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 사실은 더 혹시 장황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은 뭐냐면 말씀드릴 수 뭐냐면 기금속 촉매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해봤더니 합성을 해봤더니 효율이 좋아졌어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비싸요.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는 좀 욕심이 많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노벨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힘들겠죠. 근데 그래도 일단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같이 아까 말한 저 연구소장님도 지금 고등학교 때 같이 화학경시대 같이 준비했던 분이시거든요. 같이 실제로 노벨상을 위해서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하나만 또 다시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실험을 해봤더니 별로 그게 완벽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다음 또 서론을 세웁니다. 첫 번째, 비백금 촉매를 개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벨상을 탈 수 있다. 난 도전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전을 해보려고 했더니 맨 땅에 헤딩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기존 논문을 다 찾아봤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나왔던 비백금으로 산소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연료전지에 썼던 논문입니다. 자, 그럼 60년이 됐습니다. 개발이 됐을까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해봤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니까 60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했는데 어려웠잖아요. 개발하게 되면
노벨상을 타겠죠. 실제로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저는 논문을 해봤죠. 다 추세를 보니까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한 10년 전까지도 다 비슷한 애들이에요. 새로운 애들이 별로 없고 다 비슷한 물질들이에요. 다 철이라고 하는 전이금속에 질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변에 카본, 벤제닝에 있는 카본이 있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 6개월 동안 진짜 이런 거 다 조금씩 만들어 봤어요. 다 만들어 봤는데 근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얘네들이 성능은 나와요, 실제로. 이게 백금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X축 처음 보는 거, 그러니까 전류 밀도, 반응 속도겠죠. 여기는 파워, 걔가 얼마만큼 많은 에너지를 내느냐예요. 근데 실제로 백금을 썼을 때 이만큼 나오는데 비백금 충분히 썼을 때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한 10시간 돌아가면 성능이 쭉쭉쭉쭉쭉 떨어져요. 내구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게 고민을 해봤죠. 그러면 그러니까 왜 내구성이 없을까 봤더니 아까 앞에 나와 있던 물질들이 다 녹더라고요. 녹아나더라고요. 물에 녹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그럼 녹이자. 걔네들을 물에 녹이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그 비대급 촉매에 있던 애들을 물에 녹여버렸어요. 물에 녹인 다음에 얘에다가 산소를 불어 넣어줘요. 산소를 불어 넣어줘서 걔를 일단 산소랑 결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산화 반응이라고 하겠죠. 산화 반응을 만들어버려요. 산화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걔를 펌프를 이용을 해서 연료전지에다 아까 여기 백금 촉매가 있고 산소를 넣었었는데 산소 대신에 어떤 다른 산화제를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근데 걔가 다시 나온 다음에 다시 이 통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혹시라도 걔를 다시 산소를 이용해서 다시 산화시킬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물질은 뭐냐면요. 아래 반응식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 물질은 산소랑 결합해서 자기가 산화가 됐다가 저 셀에 들어가 연료전지에 들어가서 다시 환원이 돼서 나와요. 걔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원래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죠? 산화됐다가 다시 환원이 됐어요. 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 거죠. 촉매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도 실제로 리퀴드 캐탈리스트라고 실제로 부릅니다. 뭐냐면 얘가 산소를 불어 넣어줘서 그 액체를 산화시키고 다시 셀에서 환원되고 그걸 계속 반복시키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전극에는 백금이 없습니다. 백금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백금이 없이 연료전지가 돌아가게 하는 거죠. 자, 요거를 그렇다고 100% 성공한 건 아니지만 일단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넘어가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연구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물질에 대한 표준화론전이가 나와 있는 핸드북이 있는데 일단 그걸 열심히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좀 발견했는데 뭐냐면 질산입니다. HNO3라고 질산입니다. 근데 제가 또 공대를 나왔는데 공대에서는 아주 유명한 반응이 뭐냐면 질소 비료라고 하는 게 한 100년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농업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이 질산을 만들 때 실제로 락스, NO 가스를 가지고 산소랑 반응시켜서 HNO3가 된다는 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반응이에요. 근데 HNO3를 여기다 넣으면 연료전지가 작동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설이었죠, 처음에.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험을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게 또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전 세계에서 제가 최초로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대박이다. 나 노벨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초로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논문 제출하기 딱 일주일 전에 이런 논문 하나 찾았어요. 1963년. 너무 옛날 거라 제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나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이때는 이게 조금은 주된 관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의미가 많아진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질산을 넣어서 저런 이런 화학 반응식을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질산이 결과적으로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촉매 역할을 해서 연료전지가 작동하는지를 봤어요. 또 나름대로 또 이제 실험 방법을 세워야 되겠죠. 나름대로 이제 체계화를 그러니까 처음에 석사 때는 이런 걸 생각 못했는데 박사 때는 나름대로 체계화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효율적으로 이제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 기존에 또 어떤 물질들에 대해서 다 일단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물질이 뭘까? 가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물질을 가지고 기초 실험을 해봐요.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셀 성능이 엄청 잘 나왔어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내가 말했던 대로 이게 잘 되어 있는지를 또 실험 방법을 우리가 논문들을 통해서 보면서 어떤 걸 분석하면 좋을지를 어떤 분석들을 해야지 의미가 있겠다. 이걸 일단 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까지 평가를 해보겠다. 이런 걸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우는 거고요. 그 세운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 그러니까 이걸 세울 때 논리적으로 세워야 되겠죠. 내가 주장하는 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게 하면 되겠고요. 네, 그 결과입니다. 자, 아까 어렵다고 했는데 진짜 어려워요. 뭐냐면, 자, X축이 뭔지 먼저 보십시다. 바인딩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바인딩 에너지,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아까 말한 제가 전자의 그 원자 핵에 두 개의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의 결합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그 질소나 이런 카본을 본 건데 그 제가 만든 물질의 촉매 표면에 질소가 갖고 있는 바인딩 에너지, 그러니까 걔가 그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위에가 잘려서 안 나오는데 XPS라고 해서요. 엑스레이 포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찍으면 그 카본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약에 찍게 되면 카본이 어떤 물질하고 결합하냐에 따라서 그 바인딩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 걔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걸 찍게 되면 이 카본이 누구랑 결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니면 백금이 누구랑 결합하고 있구나. 이 백금이 산화가 되어 있구나. 환원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엔바이러먼트, 환경이라고 하는데 주변 환경을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주변 환경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걸 그냥 분석한 거예요. 여기서 뭐 프리징ing 뭐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몰라도 되고 그냥 어떤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바인딩 에너지 처음 보잖아요. 그럼 이제 뭘 봐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바인딩 에너지가 뭔지 찾아봐요. 바인딩 에너지가 그거구나. 인텐시티가 뭐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얘가 뭐를 분석하는 거구나. 근데 요즘엔 좀 세상이 좋아져서 딱 이걸 검색해 보잖아요. 바로 아주 쉽게 잘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잘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능입니다. 실제로 저게 열전 성능인데 검은색 보이시죠? 자, 처음 보는 그래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잠깐 아까 보긴 했지만 반응 속도고요. 그 Y축은 전압입니다. 전압이 높으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겠죠. 그렇죠? 아까 우리는 어떤 연력학적으로 최대 전압이 있는데 그것보다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전압이 낮아진다고 했어요.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실제로 검은색은 뭐냐면요. 기존의 연료전지예요. 기존의 연료전지가 양쪽 다 백금을 썼을 때 나오는 성능인데 전압이 좀 낮은데 실제로 질산을 썼더니요. 전압이 0.2V나 올라갔어요. 그럼 실제로 에너지 효율이 저 아래쪽에 보시면 16%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자, 백금은 안 썼어요. 그죠? 근데 연료전지가 작동을 했어요. 자, 이 정도면 노벨상을 노릴만은 하겠죠. 근데 근데 좀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료전지는 친환경적이고 물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중간에 낙스라는 게 반응을 쓰다 보니까 낙스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실제 오늘 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또 다른 주제를 또 말씀드릴 건데요. 실제로 그래서 그 낙스도 산화제거든요. 낙스를 분해하면서도 실제 연료전지를 작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도 썼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썼었는데 어쨌든 그냥 가능성 정도만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구재단에서 실제로 저희한테 이런 과제를 회사를 차린 이후에도 좀 지원을 해줘서 이거에 후속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회사다 보니까 너무 도전적인 건 사실은 좀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뭐냐면 안 되겠다. 돈을 벌어서 내가 그냥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근데 뭐 연구재단에도 계속 두들기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내구성까지 파악을 해봤더니 실제로 거의 720시간 있거든요. 720시간 동안 실제로 계속 돌려봤더니 잘 돌아간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그냥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과학자들이 나중에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완벽하잖아요. 실패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다음 걸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주제를 또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주제를 하게 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려운데요. DOE라고 해서요.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라고 해서 미국 에너지성,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를 전체를 다 주관하는 기관이
연료전지 성능을 정한 게 있는데 연료전지는 이 정도 부피를 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그것보다 2배 성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이 제 논문 중에서 가장 좋은 저널에 실제로 실렸고요. 근데 그 대신 다음 이런 역할을 또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은 있다. 이런 거고 그런 것들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과제도 계속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받겠지만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는 돈을 버는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촉매를 전공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조 내용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물에다가 전기를 주면 수소랑 산소가 나오는데 아까 연료전지 구조랑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요. 양쪽에 촉매가 있고 가운데 전해질 막이 있는데 이때는 아까는 백금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백금하고 이리듐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러니까 촉매만 하나 바뀐 거예요. 모든 구성이 똑같고. 근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면 이리듐이 1g에 21만 원 정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금속입니다. 안 그래도 비쌌는데 더 비싼 게 나왔으니까 또 이게 문제죠. 근데 저희 회사는 뭘 하고 있냐면 이 촉매를 진짜 잘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에 실제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회사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대기업에서 몇억 단위로 계속 구매를 할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내구성도 좋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얘네들은 자 촉매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요 담지체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써요. 뭐냐면 자 백금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백금을 그냥 쓰게 되면 실제로 연료전지가 처음에는 백금을 나노 입자만 썼어요. 그럼 백금 입자들이 막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러면 반응을 못하고 그냥 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백금이 많거든요. 근데 연료전지가 크게 발전된 이유는 뭐냐면요. 카본이라고 하는 담지체, 탄소에다가 백금을 아주 이쁘게 올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올려요. 이건 지금 티타늄 옥사이드인데 요거는 지금 카본에다 이렇게 나노 입자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백금하고 이건 지금 이리듐인데 촉매랑 촉매가 서로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촉매를 표면적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연료전지는 카본이라고 하는 탄소라고 하는 담지체가 있는데 fu전에는 카본을 써봤더니 카본이 전압을 높이다 보니까 CO2로 산화가 돼서 없어져 버려요.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회사를 봤는데 처음에 맨 위에 게 뭐냐면 실제로 그 이리듐을 담지체 없이 썼던 거고요. 근데 저희가 해외에 있는 어떤 독일에 있는 200년 이상 된 귀금속을 하는 기업의 걸 봤더니 티타늄이라고 하는 물질에다가 얘는 전도도가 없는데 여기다가 어쨌든 이리듐이라는 걸 되게 잘 코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리듐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걸 보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논문을 찾아봤더니 합성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합성 방법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못할 한국의 과학자들이 아니죠. 찾았습니다. 열심히 이 회사랑은 다른 방법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희 나름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실제로 자 이것도 또 나노 사이언스입니다. 뭐냐면 사실 이것도요 지금 합성 방법을 절대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해외에 있는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있어요. 특허도 함부로 못 내요. 그래서 실제로 자 어쨌든 이걸 저희가 합성을 잘 하시는 분들이 2명이나 있고 또 연구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석박사까지 10명 있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아마 쟤네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거기엔 약간의 우연도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 뭘 하다가 실패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야 혹시 저거 아닐까? 라고 해서 분석을 해보더니 실제로 그거더라고요. 자 한마디로 뭐냐면 실패한 결과도 실패한 건 아니다. 언젠가는 쓰일 수 있고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많다 보면 언젠가 쓸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나노 촉매를 실제로 저희는 이렇게까지 아주 얇게 코팅할 수 있는 기술을 실제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저 회사랑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회사랑 경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건 현재는 저희가 저 회사보다는 제품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또 보시면 또 처음 보는 자, 이걸 TEM이라고 해서요. 트랜스미션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피. 아까도 몇 번 보여드린 전자현미경입니다. 네, 전자현미경인데요. 이게 해외 선진사. 이게 저희 겁니다. 자, 어떻게 더 이뻐 보일까요? 네. 약간 저렇게 좀 이뻐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냥 비슷하다. 저희가 적어도 해외 선진사랑 비슷한 급으로는 나노 기술을 만들어서 실제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는 정부 과제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꾸린 걸로 해서
그럼 약간 좋은 건 뭐냐면요. 이게 커지면 저희들은 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저희는 약간의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조금 더 도전적인 거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제 성능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래도 그러니까 이리듐이라고 하는 걸 되게 적게 써야 되는데 실제로 진짜 적게 쓴 거예요. 한 뭐 기존에 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쓴 건데 실제로 성능도 잘 나온다. 뭐 이런 그래프고요. 여기서는 거꾸로입니다. 자, X축이 반응 속도겠고요. Y축이 전압인데요. 반응 속도와 전압인데 자, 수전해를 해요. 물에다가 전기를 줘서 결과에 수소랑 산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압을 높게 해줘야 될까요? 낮게 해줘야 될까요? 전압을 높게 준다는 얘기는 많은 에너지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건데 해외 선진사보다는 저희가 좀 더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저희가 좋다. 뭐 적어도 동등한 수준 이상은 저희가 간다. 뭐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앞에서 좀 약간 말씀이 좀 저랑 있는데 아마 초등학생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고 초등학생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여기 제 후배들도 좀 여기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후배들이 좀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학군 되게 중요하게 보실 것 같고 저도 지금 아기가 4살, 5살이거든요. 초등학교 가려면 멀었는데 학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생각보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학군이 되게 좋았던 데 같아요. 실제로 저희 고등학교에서 그때 서울대 17명 갔었거든요. 좋은 학교였던 것 같고요. 초등학교 때도 과학실이 따로 있었어요. 과학 선생님도 따로 계셨었고요. 왜 그렇지? 중학교 때도 사실은 과학경시대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약간 따로 교육도 좀 받았었습니다. 자, 근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 고등학교 때 여기 있는 박사님하고 일단 과학부가 없었는데 과학부를 만들었습니다. 과학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뭘 했냐면 과학부가 사실은 집에를 안 갔어요, 둘이. 수업 끝나고 그냥 과학실이 제가 있던 고등학교 1층에 과학실이 4개가 있었어요. 지구과학, 생물, 물리과학 다 있었어요. 과학 준비실도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좋았던 데 같아요. 자, 거기 갔었는데 1학년 때 갔는데 그게 2학년 선배들이 경시대 준비한다고 맨날 거기서 실험하고 있더라고요. 또 가만히 안 있고 저희가 그냥 갔습니다. 가서 그냥 보고 있었어요. 보면서 뭐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죠.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보시다 보니까 야, 너네 이럴 거면은 그냥 과학부나 만들자 해가지고 실제로 과학부가 만들어졌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일단은 과학으로 싸웠어요. 이론으로 싸웠어요. 논리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리 싸움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해야 되게 논리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학교가 다 끝나면 자, 과학실로 모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러다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다른 주제로 셀 때가 있어요. 또 그 주제로 다음날 또 싸웁니다. 근데 여기는 그 박사님이 스쿨버스가 그때 있었거든요. 아침 한 7시 반에 학교에 오셔가지고 학교에서 제일 먼저 나온 과학 선생님을 괴롭혔습니다. 막 계속 질문하서 내 말이 맞죠? 자, 학교가 또 끝났습니다. 또 싸웁니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계속 논리적인 싸움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갔더니 이렇더라고요. 실제로 중학교 때 화학 툴을 다 보고 온 친구들이 경시대를 나가더라고요. 너무 심한 선행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이제 화학을 그러니까 과학은 그 전부터 열심히 했었지만 화학 경시대를 준비를 했고요. 근데 저희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겨야 되거든요. 계속 질 수는 없거든요.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짧은 시간 동안 실제로 경시대에 나가서 사역을 탈 수 있을 정도 과학고 갔던 친구들하고 경쟁을 했었고요. 그 친구도 잘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깨를 나란히 그분들하고 좀 비슷한 정도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학군 좋은 데로. 거기 가면 스트레스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목동 갔던 분들 보니까 약간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학군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런 친구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게 가장 좋은 학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를 찾아주시면 옆에 있는 친구들 다 해서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면 한마디로 뭐냐면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거기는 도서관에 가면 칸막이가 없습니다. 토론을 합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싸우면서 토론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회사는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때때로 야 우리 잠깐 나와봐. 집에도 나 오늘 좀 늦어. 라고서 싸웁니다. 실제로 근데 그것도 싸우다 보니까 지금은 늘었어요. 효율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지금 그래서 논리적인 싸움이 훨씬 빨리 되다 보니까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되게 작은 회사입니다. 석박사가 10명이긴 하지만 대기업들에 비해서 작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회사들보다 조금은 괜찮은 것들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회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한 10년 후에 박사 받으시고요. 저희 회사 50대쯤 되면 훨씬 더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진짜로 지금 제 주제 이거 말고도 실제로 제가 여기에는 아이디어 노트가 있거든요. 그게 개발되면 실제로 노벨상 탈 수 있다. 핵융합도 하나 있고요. 다른 것도 연력학적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여러분들도 꼭 저희 회사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도 있다. 과학자들이 훨씬 더 자유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